네, 안녕하십니까. 본 행사는 조승환, 주철현 의원님께서 대표로 계신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 모임이 주최하는 행사로 친환경 선박연료 도입과 해상급유 잔존유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사회를 맡은 하도명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국회 바다와 미래 연구모임 대표 조승환 의원님입니다. 국민의힘 김기원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 주신 국제물류협회 원재철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부원장 하민호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KMI 이호춘 본부장님, 한국석유관리원 임영관 사업개발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송홍석 사무관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경렬 해양환경실장님, 산업연구원 이은창 연구위원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박은영 사무관님, 국세청 소비세과 김진현 팀장님, 한국구비선 선주협회 문현재 회장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남용규 팀장님, 부산해상유류판매업협회 김희윤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소개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조승환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중구 영도구 조승환입니다. 먼저 친환경 선박연료 도입 및 해상급유 잔존유 처리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제가 별도로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사실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작은 디테일한 분야가 돼서 제가 의원님들 억지로 초청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이인선 위원장님, 우리 서일준 의원님, 변도만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하고 자장을 맡아주신 우리 발표를 준비해 주신 KMI 이호춘 본부장님, 우리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영관 팀장님, 또 자장을 맡아주신 하민호 교수님, 오늘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참여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분야니까 뭐 전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제가 한마디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계기가 된 게 이 잔존유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건 사실 장관 하면서도 처리를 했었어야 된다 생각했는데, 사실 장관으로서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었던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어떤 정부 문제라든지, 또 업계 문제라든지, 또 정유업계 문제라든지, 대리점 문제라든지, 또 급유선 문제라든지, 또 우리 선박의 어떤 계약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복잡해서 어떤 사실 한 부처로서는 일을 하기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업의 문제도 있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업계의 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이런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해운업계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시는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되는 법률이나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새해가 두 번 오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뭐 올해이자 내년에 우리 내외 기빈 여러분 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소개 못 드렸던 이번 토론회를 함께 주관해 주신 포스코풀 앞에서 소개를 못 드렸던 토론을 함께 주관해 주신 포스코플로 반도노 사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좌장과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패널 여러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잠시 장례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권을 좌장을 맡으신 하민호 교수님께 넘겨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진행을 맡은 인천대학교 동부화물류대학원 부원장 하민호입니다. 오늘 세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친환경 선박연료 도입과 해양급유 잔존유 처리 방안, 이 두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발제를 마치고 또 토론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의 진행은 일단 두 세션 다 발표를 일단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 세션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도입 이 부분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 4, 5년간 우리가 국내외 뭐 세미나나 토론 그리고 뭐 포럼에서 가장 핫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 주제가 핫한 우리 해운항만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현안 직면한 어떤 문제이고요. 그리고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국제 어떤 규제에서 아직 세부적인 방침이 확립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업계나 또 정부 또 보면 어떻게 정책을 수립하고 또 사업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못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환경 선박 연료 도입과 관련해서 국내외적인 어떤 규제나 정책 그리고 현황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이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은 이호춘 본부장님을 모시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춘 본부장님. 예. 발표는 자리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일단 발제집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화면 PPT 지금 화면 지금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화면이 준비되는 과정에 먼저 발표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해운연구본부장 맡고 있는 이호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주제는 친환경 선박 연료 전환에 따른 해운항만 물류의 영향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IMO에서 선박 연료에 대한 어떤 규제, 과거에 또 지속되어 왔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온실가스, 주로 이제 CO2에 대한 감축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IMO에서 지금까지 그러면은 온실가스 THG에 대한 감축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2018년에 초기 전략을 IMO에서 수립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표를 2050년에 이제 2008년 대비 총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기후 온난화의 어떤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전 산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IMO도 이를 받아서 5년 뒤죠. 2023년 MEPC 80차, 저희가 80차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때 2050년 목표치를 이제 넷제로로 설정을 했습니다. 즉 100% 다 배출량을 감축하는 거죠. 굉장히 도전적인 어떤 목표치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 24년도 MEPC 81차에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때 중기 조치에 대한 로드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목표치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2030년, 40년, 50년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50% 감축일 때는 이제 맨 위쪽에 있는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이제 넷제로 설정 이후에는 2050년에 이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배출량 감축이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EPC 80차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된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넷제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선박들 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그 표현 문구상에서도 보시면은 2050년이라고 어떤 by라는 표현 대신 close to라는 좀 모호한 측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2050년 넷제로 달성이 해온 쪽에서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던 것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당시 이제 넷제로 설정을 하면서 이제 로드맵이 나오게 되는데 MEPC 81차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5페이지. 81차에 보시면은 MEPC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어떤 그 협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마폴입니다. 마폴의 이제 5장을 이제 새로운 부속서 6의 5장 챕터를 새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에 이제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넣게 됩니다. 그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핵심된 거는 밑에 있는 중기 결합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연료 표준제와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결합하는 방안이 이제 로드맵이 확정이 되었는데 중기 조치를 올해 말 확정을 하고 27년에 이제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27년에 채택이 된다라면은 해운 선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에너지 효율, 즉 선박에서 사용하는 어떤 연료의 사용량을 줄여서 배출량을 줄이는 관점이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를 줄이는 차원이 아닌 벌금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통해서 화석연료를 쓰는 선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대체 연료로 전환을 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가속화시키겠다는 IMO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6페이지부터. IMO뿐만 아니라 EU 같은 경우에도 작년 24년에 이제 그 핏볼 55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ETS 쪽에 이제 기존에 해운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24년부터 지금 포함이 되어서 배출권을 사야 됩니다. 돈으로. 그것이 결국 이제 돈과 이제 결부되는 부분이고 퓨어리어 마리타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배출에서 이제 탄소 집약도 우리가 흔히 이제 CII 지표가 있습니다. 그 탄소 집약도를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ETS와 퓨어리어 마리타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사로서는 굉장히 기존의 어떤 이익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IMO의 규제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이제 회원국들에게 공히 적용되는 이제 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O에서 상당히 이제 주요국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A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험, 어떤 리더 국가의 어떤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EPC 80차가 있기 전이죠. 23년 2월에 해수부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고 이때 2050년 넷제로 선언을 해수부는 선도적으로 먼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대 전략을 함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굉장히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선박을 친환경 선대로 바꾸고 그런 어떤 전환에 있어서 선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금융 지원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친환경 기술을 이제 에너지 절감하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 외에 미래 연료에 대한 어떤 대체 연료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인프라 확충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국제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그린시핑 코리도를 구축해 나가는 전략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으로 추진 전략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친환경 선대 전환은 주로 이제 설령을 기준으로 이 전환에 대한 수요를 추정을 했었습니다. 설령 25년이 도래하게 되면은 선박을 교체하는 주기로 보고 그때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해서 수요 전망을 이제 했었고 그 외에 정부의 어떤 그 지원, 보조금 이런 패키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선박 연료에 관한 인프라 펀드가 이제 KOBC 주도로 1조 원 펀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해수부의 어떤 추진 전략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시핑 코리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희가 미국 항만가의 어떤 시범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을 확장해서 타 국가들과의 어떤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과 확장 나가는 어떤 로드맵도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해운뿐만 아니라 항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박들이 항만에 이제 입항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친환경 연료가 공급이 가능하냐,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종류의 어떤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그런 조건에 따라서 항만의 경쟁력이 또 가름이 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산항을 포함한 울산항 주변의 어떤 항만들에서 과연 이 대체연료, 청정연료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느냐, 인프라가 공급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의 탄소중립항만 구축 기본계획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어떤 벙커링 부분, 인프라 구축,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수소를 포함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10페이지. 이 부분은 이제 친환경, 이게 저희가 이제 대체 연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 선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거의 등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친환경 선박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써서는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친환경 선박이라면 적어도 친환경 연료를 써서 CO2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박, 이런 선박들이 이제 친환경 선박이 되는 거고, 지금은 어찌 보면 대체 연료 공급이 이제 어려움이 좀 예상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존 화석 연료, 메탄올, 암모니아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친환경 연료로 그린 메탄올,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되게 된다라면은 그 연료를 사용해서 선박이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그런 선박이 친환경 선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령 25년 기준으로 이러한 전환 수요를 도출해서 국제연 탄탄소화 추진 전략에서 나온 것이 2030년까지 118척, 7조 7천억 원의 어떤 재원이 필요한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KMI에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수요 전망을 과거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조건을 조금 바꿔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탄소 집약도 CII 등급이 이제 매겨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존의 선박들을 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CII 등급을 분류하게 되고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데 C등급부터 이제 뭐 좀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과연 이제 운항 지속의 어떤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D등급입니다. 그래서 3년 연속 D등급을 받게 되거나 E등급을 한 차례 받게 되면은 아마 운항의 어려움이 예상돼서 퇴출을 아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대입해서 전환의 어떤 수요, 기존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수요 전망을 해본 결과,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선박이 이제 해수부에서 추정한 2030년 118척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259척은 2등급 선박을 추정했을 때 이제 259척이고 연속 D등급 3년 받는 선박을 포함했을 때는 370척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기조치 부분입니다. 중기조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환의 어떤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CI 등급이 뭐 C 등급이더라도 시장에서 이제 운항을 할 경우에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부가금, 랩이라든지 배출권 거래제를 사야 되는 가격이 많아질 경우에는 더 이상 상업적인 운항의 의미가 없어지는 선박들입니다. 그런 선박들이 더해진다라면은 2030년에 377척이 아닌 뭐 400척, 500척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 이제 과연 그러면 선사들이 이 배출량을 이제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러프하게 추정을 해본 값입니다. 2022년 기준이었고 당시 환율 1,2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배출량이 이제 2,400만 톤,
그 랩이죠. 이제 탄소 톤당 $100를 이제 벌금으로 부과받게 되면은 저기 보시면은 마지막 3단계 부분입니다. 환율 1,200원으로 적용했을 때 2조 8천억 정도의 어떤 부담금이 선사들에게 부과되는 걸로 국적 선사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운항원가의 그거 2조 8천억은 운항원가의 약 한 8.8%, 지금 같으면은 한 거의 9% 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23%, 세후 단기 순이익에서도 26%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벌금이 부과된다라면 사실은 선사 입장에서는 화물을 실어 나를 의미가 상실되는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부담이 작용이 되는 거고,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선화주 간의 어떤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바프에서도 나오지만은 선사하고 화주 간에는 이제 서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담을 이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ETS, EU ETS도 지금 분담안이 이제 나오듯이 향후에 중기 조치가 실제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선화주 간에도 그런 분담안이 마련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이제 그 IMO의 규제와 우리 해수부에서의 어떤 대응, 그리고 과연 친환경 선박이 얼마나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현재 24년 기준으로 과연 이 친환경 선박이 글로벌 선대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이 클락슨 자료고 올해 1월 1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 보시면은 선대 기준으로는 전체 얼터네이티브 퓨얼을 쓰는 선박은 7.6%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데 그중에 또 대부분이 LNG 선박입니다. LNG 연료를 쓰는 선박이고, 선봉량 기준으로 이제 향후 오더북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방향성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선대의 한 절반 가까이 이제 이거는 이제 오더북 기준입니다. GT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52%, 그리고 이 당시 이제 향후에도 LNG 선박이 거의 37.9%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체 연료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탄올, LPG, 그리고 암모니아, 향후에는 수소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선박들은 아직까지 이제 실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는 좀 비중이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러면은 연료 사용량 기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IMO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초기 전략을 하면서 이 DCS에 이제 선박 연료를 사용한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DCS 데이터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GCS로 가게 됩니다. 그게 어떤 통계인데, 보시다시피 현재 23년 기준입니다. 선박 연료의 93.6%가 기존에 쓰던 선박 연료유입니다. HFO와 LFO 그리고 MDO, MGO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 있는 전체의 어떤 93.52%가 그 부분이고, 그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회색 부분이 LNG입니다. 나머지 이제 대체 연료라고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어찌 보면 이제 6.4%의 대부분은 또 LNG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그 LNG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연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이오 연료가 대표적이고, 그다음 메탄올, LPG 이런 연료들이 친환경 연료로 사용은 되고 있는데,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극히 미미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가 채 되지 않는 비중이 현재 실제로는 이제 사용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 가격이 또 중요합니다. 대체 연료를 저희가 쓰려고 할 때 가장 큰 부담이 가격입니다. 기존 이제 선박 연료 뭐 HFO나 이런 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가격이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한 500불이라고 본다라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0불, 거의 4배 이상입니다. 그만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선사로서는 비용이 4배 이상 연료에서 증가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쨌든 친환경 연료의 어떤 가격은 내려갈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이 좌측으로 당겨지는 이 시점이 이제 얼마나 이제 빨라지느냐는 어찌 보면은 이제 IMO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기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실행력 있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더 빨리 이 시점이 도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친환경 연료의 어떤 보급에 필요한 이제 앞쪽에서 사실은 규제 이야기하고 저희가 가격, 수요 이런 것을 이야기했지만은 한 가지 큰 부분이 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선박의 어떤 해운의 3요소 중에 하나인 선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연료 전환에 있어서도 선원들이 그 기술을 갖다가 적절한 시점에 습득을 해서 그런 것을 이제 그 선박에서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무탄소 연료를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4배 이상의 가격 차이, 이것을 선사가 온전히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전기차를 보급할 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듯이 이 무탄소 연료도 초기에는 정부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료를 쓰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과연 IMO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 사전에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 항만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입니다. 과연 선사들이 부산항이 기항을 했을 때 원하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를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원하는 시점에 공급을 받으려면은 항만의 인프라가 사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탱크에 들어갈 메탄올, 암모니아가 어디선가는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벙커링 인프라와 공급망 구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선원에 대한 교육 부분이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녹색해운 항로라든지 이런 어떤 협력사업, 시범사업을 통해서 과연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를 같이 고민해서 국제 간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을 진행하기 앞서 소개를 못 드렸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좌장이신 하민호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본부장님 발표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EU나 또 IMO 이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나라가 2023년도 마스터 플랜을 어떤 전략 실행 과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친환경 선박의 어떤 현황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연료의 어떤 가격 부분이나 또 이런 현황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비해서 친환경 선박의 어떤 전환 비율은 상당히 낮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공급망을 우리가 친환경 연료 공급망을 우리가 구축을 하는데 이게 또 장애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친환경 연료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고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선박이 부족하면 우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유효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 3개 정도의 전략을 제시를 하고 그 세부적으로 한 6개의 어떤 실행 과제를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보면 핵심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선박 부분이에요. 친환경 선박의 전환 부분.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친환경 현황에 대해서 도표로 보여주셨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 또 대부분의 선박이 LNG 추진선, LNG DF 선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21년, 제 기억으로 아마 2021년일 겁니다. 머스크에서 메탄올 추진선 하고 2022년도에 아마 암모니아선,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유럽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뉴스를 트래킹해 보니까 작년에 EU 호라이즌에서 프로젝트로 나간 부분이 수소 추진 선박 건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컨테이너 선뿐만 아니고 헐커 선에 대해서도 추진을 지금 그 프로젝트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보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추진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 규제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모니아나 아니면 메탄올이나 또 나아가서 수소의 어떤 연료의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발표를 하실 때 제가 딱 귀에 들어오는 단어가 한 단어 있었습니다. 적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적기를 찾아내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 내용이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첫 번째 세션에서 우리가 그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이 산업통상부에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일단 토론에 앞서서 토론에 참석하신 분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송홍석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경열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연창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첫 질문이 그 사무관님께, 송홍석 사무관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업 그 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선박의 근주 조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공급망 구축 부분에서 우리가 선박 연료의 공급망이라 그러면 지금은 단순히 선박에서 배출하는 그 탄소뿐만 아니라 그 연료를 생산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암모니아나 메탄올의 어떤 그린이나 아니면 블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산업, 예를 들어서 화학 산업 같은 경우 뭐 비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를 포집해서 그것을 저장을 해서 아모니아 추진선에 펑크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예를 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건 해양수산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산업통상자원부와 이 부처 간 협력 사업이 무조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처 간 협력 사업으로 이런 공급망 구축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런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 애로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법적인 것, 규제적인 부분에서 풀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틀림없이 오늘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송홍석 사무관입니다. 우리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아예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토론에 참석하고자 한 내용은 이게 대충 한 2050년에 이런 그린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될 때, 곧 그때까지 가기 전 20년간 기존의 CE-중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산업부 석유산업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대한 담론은 아마 조선과나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왔는데, 네네. 우리가 그 선사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 그 그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LNG나 LPG 그리고 디플이나 이런 게 지금 물기운행에 관련해 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거기에 해당되는 선박들이 아마 그렇게 거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네, 발언권 얻은 김에 1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E-중유를 사용하는
컨테이너선이나 뭐 원유 운반선이라는 선사들이 지금 아까 발표의 CII 규제 때문에 적어도 27년부터는 C주교만 사용해서는 운행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부도 해수부와 같이 남은 20년 동안 이 배를 어떻게 운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고민해서 나온 이제 정책이 바이오 선박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C중에다가 가칭 바이오 선박류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나 뭐 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향후 한 20년 동안 운행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지금 산업부에서 연구력도 하고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선박류의 원료가 IMO에서 어떤 제재를 했어요. 폐식용유밖에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전 세계 C중유를 사용하는 배는 폐식용유로 만든 바이오 선박류를 30%든 몇 프로든 C중유에 섞어서 운항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폐식용유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에 있는 폐식용유는 정말 미미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현재 폐식용유는 필요한 양의 10분의 1이 안 되더라고 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그런데 선박류도 그렇고 항공유 사프도 그렇고 해외 국제 규제는 그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거를 실무자인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거대한 정책은 나오는데 당장 3년 뒤에 선박들이 바이오 선박류를 쓰면 이 배를 50년까지 운행할 수 있는데 원료가 없어서 혼합을 못해요. 그러면 배를 운항할 수 없는 그런 선사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정유사도 참석을 했는데 울산이나 부산에서 우리 국적선뿐만 아니라 모스크 가든 해외 선박에 이 급유하는 그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몇 조 원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원료의 폐식용유가 없어서 이런 국제 규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 선사도 문제고 정유사도 문제고 대한민국 경제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힘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규제를 좀 해외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부탁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규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런 대응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전에 본부장님 발표에도 나왔지만 2024년 그리고 올해 초에 EU에서 새로운 규제가 시작되었고 또 2027년도에 또 새로운 규제가 또 그 EU 규제와 비슷한 성격의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전략을 대폭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사무관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존하는 지금 선박의 활용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해양수산부에서 풀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IMO에 참석을 해서 목소리를 내고 이 주관 국가로서 이런 부분을 목소리를 내어야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선박을 다 폐선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친환경 선박을 건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무관님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경렬 실장님께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토론문을 보니까 그 친환경 선박 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문을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법에 가지고 인정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실효성이 있나? 그리고 지금 해양진흥공사에서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선박
어떤 대체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높은. 그래서 지금 현재 선사들이 그걸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선사가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해준공 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토론문을 작성을 해 놓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경실에 맡고 있는 이경렬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해수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그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선박법에 따른 그 인증 제도는 향후 이제 탈탄소 규제가 어느 정도 강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에너지 효율 규제만 이루어졌었는데 향후에는 연료를 바꿔야 되는 그런 규제가 도입될 걸 고려해서 약간 좀 선제적으로 친환경 연료,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이제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 인증 기준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인증 등급이 총 1에서 5등급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친환경 연료 또는 대체 연료를 사용을 해야만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3등급이 의미하는 거는 친환경 선박 건조 보조 사업이나 취득세 혜택 지원, 취득세 감면 지원, 기타 이제 녹색 금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 존재 요건이 3등급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건조 보조비 지원 금액이나 취득세 감면 금액이 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 건조 보조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해수부 안에서도 내항선, 외항선 이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해양진흥공사에서는 이제 외항선에 대한 그 친환경 선박 건조 보조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서 지금 그 당초 그 보조 사업의 시행 지침에 따르면은 등급에 따라서 성가의 최대 10%까지 보조해 주도록 지금 설계 규정이 돼 있는데 예산 대비 수요가 많은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성가의 한 1% 정도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외항 선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를 지으면은 설량이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이제 그 운영 기간이 30년 정도 되는데요. 그 기간 내에 탈탄소 규제를 바로 직접적으로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건조하고 있는 외항 선사들은 어떤 여러 개 된다고 하면은 친환경 선박으로 다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HMM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발주한 선박은 모두 다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고요. 유수의 머스크나 이제 CMA, CGM 같은 외국 선사들도 그런 그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여력이 없는 이제 중소 선사들인데요. 사실 중소 선사들은 약간 전문성도 약간 떨어지고 관리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 건조비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있어야만 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창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소와 선사 간의 어떤 선박의 어떤 불균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외항 선사들이 150여 개가 있는 대부분이 이제 헐커 선사들입니다. 부전기 해운 선사들이고, 그 선사들이 어떤 그 드라이버커 선박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선소에서 보면 집중하는 부분에 LNG나 LPG 그리고 컨테이너에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산업연구원에서 조선산업 연구하고 있는 이은창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토론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호춘 본부장님하고도 조선해운 협력 관련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조선업이 사실 요즘에 워낙 호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에 좀 희망을 주는 산업의 이야기 뉴스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산업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2009년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 오랫동안 구조조정을 많이 해왔던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우 좋지만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해운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벌크선이라든가 아니면 중소 탱커 같은 선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친환경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나라 조선소에는 이런 선박들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선소가 있는가라는 부분이 오늘 제가 이제 토론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굉장한 미스매칭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살아남은 조선사들은 대부분 다 대형 조선사 몇 개와 중형 조선사 한 3-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어떤 가격 경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술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가스선 위주로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에서 벌크선을 마지막으로 지은 거는 가격이 비싸지만 그래도 친환경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던 포스코에서 발주해 준 게 마지막 벌크선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이제 다양한 선종이나 선형을 생산할 수 있는 조선사가 없습니다. 이제 그 토론문 2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사들도 이제는 벌크선을 많이 안 만드는 상황이 됐고요. 대신 굉장히 많은 중형사들이 벌크선이나 탱커 다른 다양한 선종들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형 조선사들은 대형 조선사들은 절반 이상이 다 가스 운반선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중소 탱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형 조선사는 거의 기반이 무너져서 이제는 탱커들만 일부 건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필요한 선박을 중국에 가서 전부 다 만들 것이냐 또는 중국보다 조금 비싸지만 일본에 가서 만들 것이냐 하는 우리에게 또 선택지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해운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선박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과연 중국이나 일본에 100% 의존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작년에 그 중국의 조선 점유율이 수주 점유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CGT 기준으로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17%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못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조량보다 더 많은 양을 수주를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잘했는데 중국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국영조선사 중심으로 캐파도 엄청나게 확장을 해서 이런 시장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핫 이슈로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미조선협력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이 봤을 때 우방국에서는 제1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조선협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미국도 물론 해운이 굉장히 중요한 물론 이제 해군도 있긴 하지만 해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안보에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부분에 협력을 하자고 하는 건데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한미 조선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해운사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과연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발제문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우리나라 해운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정부 정책이나 보조금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2009년 이후에 많이 망가진 중소조선사들을 좀 다시 좀 회복을 해서 생태계를 좀 잘 만드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 1부 세션 발제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부 순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